UML의 기초와 응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장 UML의 이해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UML의 용도와 특징 그리고 객체지향 모델링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UML은 무엇인가? 먼저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시각적인 설계 표기가 필요하다. 즉 기존에는 C나 C 언어 등을 표현해서 코딩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 개발자하고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이 코드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C 언어 같은 거 짤 때 메인 함수에다가 그 안에 인테저 같은 코드로 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if문이나 또는 포문이나 이런 문들을 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코딩을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코드가 무슨 뜻이고 모르기 때문에 개발 후에 유지보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따라서 쉽게 개발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알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여기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A와 B가 입력되면 C가 나오는구나 쉽게 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그림으로 주어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면 쉽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물론 구조적 방법이지만 만약에 이거 덧셈이 아니라 뺄셈도 넣어달라. 뺄셈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설계가 필요하고 이러한 시각적인 그림으로 설계를 하면 사용자와 같이 쉽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개발할 때 이런 산출물들을 명세화, 시각화, 문서화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시스템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표현해서 분석가나 설계자, 의뢰인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UML의 탄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UML의 탄생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러한 시각적으로 설계하는 방법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그러한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통합한 게 UML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 여기에 보시면 부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치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바 야콥슨, 제임스 럼버 요 세 사람이 현재 소프트웨어 공학의 대가들입니다. 이 세 분이. 그래서 부치의 방법론이 있고 야콥슨의 방법론이 따로 있고 럼버의 방법론이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세 사람이 각각 소프트웨어 대가들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부치에 관련된 내용, 부치가 개발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원하는 툴을 갖고 사용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 다른 데서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이 회사는 야콥슨이 개발한 툴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야콥슨에 대한 방법론으로 개발을 해달라. 또 어디를 갔더니 럼버부가 했던 방법으로 개발을 해달라. 개발자들이 어디에 비율을 맞출 것인가 상당히 컴플레인이 많고 그래서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쉽게 개발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래서 요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러한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요 세 사람의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야 우리 개발자들이 너무 힘드니 우리 세 사람이 모여서 통일된 개발 툴을
표현 표기법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요 세 사람이 만든 것이 UM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UML은 Unified 통합된 모델링 랭귀지다. 그래서 UML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세 사람이 모여서 요거를 발표를 했어요. OMG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럼 발표를 했으면 요 UML을 지원하는 도구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뭘 만들었냐? 레셔널 노즈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 UML을 지원하는 툴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UML이 표기법이 발전 1.0부터 해서 현재 어디까지? 2.5까지 발표가 돼서 많은 개발자들이 이 툴을 이용해서 객체 지향 방법론을 지원하는 UML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UML은 무엇을 제공하냐? 설계를 하기,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기 위해서 다양한 다이어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클래스 다이어그램, 순차, 통신, 활동, 상태,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배치, 패키지, 이런 거를 왜 이렇게 다이어그램이 많냐? 여러분들 건축물을 하나 지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건축물에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큰 빌딩 같은 경우일 때 각 층에는 무엇을 둘 것이며 햇빛은 어디서 두고 창문은 어떻게 하고 다양한 또 여기서 기능들은 무엇인가, 층별로 각 방별로 어떠한 기능들이 있어야 하는지 이러한 거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가지고 설계하는 것보다 다양한 방면으로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공 예약 시스템, 그 다음에 ATM기나 다양한 큰 프로그램들은 단순하게 설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설계할 수 있도록 다이어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UML은 이러한 크게 몇 가지죠? 9가지죠. 9가지의 다이어그램을 제공하고 우리는 이러한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설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UML 지원하는 도구는 이러한 9가지의 다이어그램을 대표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UML이 무엇인가? UML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UML은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시각화다.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시각화라는 것은 A, B가 입력돼서 C가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곱하기다. 그러면은 A와 B가 입력돼서 곱해서 C가 나오는구나. 이 그림으로도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림으로 알 수 있는 UML은 시각화 언어이다. 자, UML은 두 번째, 명세화 언어이다. 명세라는 게 뭐예요? 요게 입력이 되면, 요게 그림을 그리면 요게 다 코드로 바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인테저면 인테저 C는 A 플러스 B라는 이렇게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또는 위에 클래스 다이어그램 볼 때 이렇게 박스로 그려지게 되는데, 요 세 개의 칸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A라고 하면은 요게 클래스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요 박스 하나를 딱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클래스 A, 그죠? 그리고 브레이스 열고 브레이스 닫고 이렇게 하나의 코드와 이 박스 그리는 순간에 이런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코드가. 그래서 이러한 심볼들이 다 자바를 예를 들면 이러한 심볼들이 자바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바 코드와. 그래서 명세화 언어이다 할 수 있어요. UML은 이
그림으로 표현한 각각의 심볼들은 자바 코드로 다 변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거를 명세화 언어이다. UML은 구축 언어이다. 즉 무슨 말이냐? 요 심볼을 그리면 코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코드가 UML을 지원하는 툴을 사용하다 보면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코드가 자바로, 특히 자바로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다가 K라는 함수를 쓰면 이 클래스 안에 public 인테저면 인테저 K라는 함수가 우리는 이제 이 객체형에서 메서드라고 하죠. K라는 메서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UML은 설계를 하면 코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구축 언어이다. construction 구축 언어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UML은 문서 언어이다. 즉 이 UML에서 이 설계를 다 하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설계를 다 하면 요게 다큐멘테이션에서 다큐멘테이션을 제너레이션을 자동으로 해줘요. 그래서 자동으로 문서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 UML을 만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툴을 이용해서 설계를 했을 때 다큐멘테이션 하는 자동으로 제너레이트 하는 기능을 사용하면 아주 이쁘고 각각의 기능, 클래스마다 소스가 어떻게 되어 있고 각 클래스만의 관계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그림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용들이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툴 사용하다 보면 그 파워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UML은 네 가지: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 명세화, 스페시피케이션, 구축, 컨스트럭션, 문서화, 다큐멘테이션, 이 네 가지 기능이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UML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이 앞에 보시면 코드가 있죠. C 언어로 덧셈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자바로 덧셈을 만들었습니다. 파이썬으로 덧셈을 만들었어요. 아까도 제가 설명했듯이 이렇게 코드로 만들면 사용자가 요 코드를 몰라요. 여러분들 이 메인이 무슨 말입니까? 인트가 무슨 말입니까? 스캔F가 무슨 말입니까? std.h가 무슨 말입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 의뢰인한테. 여기서는 쉽게 A 플러스 B가 덧셈을 하니까 C가 나오는구나 알 수 있죠. 쉽게. 그럼 이 사람이 사칙연산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사칙연산을 넣어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시각화로 표현하면 개발이 쉽고 개발하기 전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코드로 막 개발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모델링 한다고 그래요. 모델링. 이걸 모델링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 모델링을 우리가 해야 되냐 볼까요? 자, 여기 강아지 집을 하나 지어요. 이거 하는데 모델링 필요하지 않습니다. 망치하고 못, 그 다음에 나무, 톱 이런 것만 있으면 금방 뚝딱뚝딱 해서 개 집을 만들 수가 있죠. 잘못했으면 바로 수정하면 되겠죠.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것. 그러나 이렇게 제어할 수 없는 이런 큰 건물을 지을 때는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쳤는데 이 기둥이 더 좁게끔 만들어져 갖고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 그러면 건물을 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때문에 이런 큰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설계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각각 측면, 기능들 이런 걸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그림들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건축물들을 우리가 설계를 하려면 사전에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아파트 구입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처음에 모델하우스를 가죠. 모델하우스 되면 똑같이 조그만 거의
똑같은 평수지만 한쪽 집만을 뭐 164제곱미터다. 거기 가면 다 돼 있잖아요. 모델하우스. 그걸 보고 실제로는 그걸 보고 그 아파트는 그렇게 보고 그대로 짓는 거지만 실제 설계는 그걸 보고 거기서 사용자와 개발자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죠. 다시 문을 집 방을 더 넓히고 좁히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 건축물에 대해서 하나에서 10가지 다 설계를 한 다음에 개발자와 의뢰자가 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서 결정이 나면 그 후에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즉 설계가 끝나야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설계가 끝나고 나서 건물을 지으려면 이 설계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그래서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델링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소프트웨어도 모델링을 해서 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모델링을 해서 설계가 끝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링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객체 지향 개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C++, 자바 또는 C샵이나 파이썬 등과 같은 클래스를 포함하는 랭귀지를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합니다. 이처럼 클래스를 중심으로 이들의 흐름을 가지고 설계하는 방식을 객체 지향 설계라고 합니다. 객체 지향에는 객체, 클래스, 메시지 이 세 가지를 기본 요소로 하고 있는데 이 객체 지향과 반대되는 말이 절차 지향 방법입니다. 절차 지향은 대표적인 것이 C 언어처럼 플로우차트처럼 기능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을 절차 지향이라고 하고 객체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을 객체 지향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능 중심은 탑다운 방식으로 기능 중심이 이루어지고 객체 지향은 객체를 설계하고 각각의 객체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서로 어떠한 그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설계하는 것을 객체 지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객체 지향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런 객체, 클래스, 메시지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바나 C++를 프로그래밍을 잘 하려면 객체와 클래스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클래스와 객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객체와 클래스가 뭐냐? 여기 보면 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클래스입니다. 즉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사람은 클래스고 이 사람에서 홍길동, 이순신, 강감찬 이게 객체입니다. 여기 그림처럼 붕어빵 기계는 클래스입니다. 붕어빵 기계는 클래스이고 이 붕어빵에서 생산되는 만들어지는 붕어빵은 객체가 되겠습니다. 붕어빵 기계는 먹을 수 있어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붕어빵을 먹는 거죠. 클래스는 프로그래밍에서 클래스는 형식만 정하는 거지 이거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사용하려면 이처럼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사람은 쓸 수 없지만 홍길동, 이순신, 강함차는 쓸 수가 있습니다. 차도 클래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나타, 산타페, 그랜저 이거를 객체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붕어빵 기계는 먹을 수 없죠. 이거는 하나의 틀이죠. 거푸집 틀. 이거는 클래스가 되겠고 여기에 나오는 붕어빵들은 객체라고 합니다. 다른 예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아래 한글 아이콘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끔 요 아래 한글 아이콘과 아래 한글 문서 나온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예요? 클래스예요. 요거를 더블클릭하면 빈문서 1, 빈문서 2, 빈문서 3 이렇게 나오죠.
이 나오면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요거를 객체라고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클래스는 절대 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먹을 수 없다고 그랬죠? 클래스는 또 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객체를 생성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작업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죠. 요 비문서 1, 비문서 2 요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요 클래스가 어떤 이름으로 제가 지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이름인지 모르니까 그냥 여기서 비문서 노네임 1, 비문서 1, 비문서 2, 비문서 3으로 알아서 얘가 객체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작업을 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죠. 요게 바로 객체가 되겠고 요 아이콘이 클래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객체와 클래스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자바 프로그램이 굉장히 쉽습니다. 코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퍼스는 클래스입니다. 하나의 틀이죠. 여기서 이라는 객체와 박이라는 객체를 생각하겠습니다. 실제 코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코드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이냐? 여기에 보시면 그림 1-11을 보시면 클래스 A와 클래스 B가 있어요. 이거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죠? 이거는 클래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A, S1, S2라고 있어요. 여러분 S1이 무엇입니까? X1은 무엇이고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int K K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쉽게 이 int를 보고 이게 정수형을 뜻하는 거죠. 정수형 변수 K입니다. 말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string name string name이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문자열 변수 name이라고 해요. 그럼 S1은 뭐냐? S1은 이 앞에 뭐가 있어요? A죠. A는 뭐예요? 클래스예요. 클래스형 S1, 클래스 A형 S2. 그러니까 이 클래스 앞에 있는 S1, S2는 객체입니다. 객체. B도 클래스죠? X1, S2 역시 객체가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클래스는 절대 선언만 하는 것이지 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A1, A2를 쓰려면 어떻게 하냐? 이 프로그램에 제가 A1하고 프로그래밍에 A1하고 쓰면 이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쓰려면 절대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객체를 생성해서 S1.A1 이렇게 씁니다. S1.A2 X1.B1 X1.B2 X2.B2 이렇게. 예를 들어서 S1.B1 이거 쓸 수 있어요? 못 씁니다. B1은 X입니다. X1이나 X2가 쓰는 거지 S는 A의 객체이기 때문에 B1, B2는 B의 객체니까 X1이나 X2가 쓰는 거죠. 이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객체와 클래스의 구별. 클래스는 선언만 하고 절대 쓸 수 없다. 객체는 클래스를 앞에 두고 객체 생성을 해서 클래스형으로 이렇게 생성해서 그 객체를 이용해서 각각의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를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객체와 클래스를 반드시 이해하시면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쉽습니다. 다음 메시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드론 조종기가 있어요. 여기는 드론이 있습니다. 드론 조종기에서 어떠한 메뉴를 가지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드론한테 하늘로 올라라, 날아가라 보내면 이 기능이 여기 버튼이 이 드론에 올라가라는 버튼이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라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버튼에 가는 거는 이 올라가라는 플라이라고 합시다. 이 올라가라는 기능을 수행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플라이라는 기능을 수행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이 드론에 있는 하늘로 올라가는 기능을 프로그램을 수행해서 드론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객체 지정이라고 하면 모든 메뉴에 있는 프린트다. 프린트 버튼을 누르면
프린트가 되는 게 아니라 메모리에 있는 프린트라는 컴포넌트를 실행시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가면 프린트라는 컴포넌트를 수행해서 실제 우리가 프린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내려라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착륙한다는 기능을 실행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이 드론 내에서 착륙하라는 기능을 수행해서 드론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객체 지향은 메시지 지향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메시지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상화 개념입니다. 추상화는 여기에 여러가지 차들이 있죠. 이 차를 하나하나의 클래스를 만드는 것보다 대표적인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러한 차들을 객체 생성해서 쓰면은 간단하는 거죠. 그래서 추상화라는 것은 특정 측면을 강조해서 나타나고 이거를 실세계에 대응하는 추상 모델을 만드는 것이 추상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색을 그리는 클래스, 흰색을 그리는 클래스, 빨간색을 그리는 클래스, 똑같은 클래스가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색상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이 클래스의 파라메타가 0이면 흰색, 1이면 검정색, 2이면 빨간색, 이렇게 그 파라메타 0, 1, 2, 3, 4로 인해서 색상이 출력하게 되면은 이 클래스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추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밑에 보시면은 실세계에 있는 거를 이렇게 사람, 컴퓨터, 자동차로 모델링해서 이거를 클래스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퍼슨이라는 거에서 강감찬, 이순신 이런 것들을 객체를 만들어주고 컴퓨터에도 무슨 삼성 컴퓨터, 삼북 컴퓨터 나오는 거고 카에서도 소렌토, 그랜저 이런 산타페 이런 객체들이 나와서 쓰는 거죠. 이러한 거를 무엇이라고요? 추상화라고 합니다. 추상화 개념 잘 알고 계시고요. 캡슐화. 캡슐화는 캡슐화는 여기 보면 약이 있어요. 우리가 약을 캡슐로 된 약입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이게 두통약인데 내용이 뭔지 알지 못하고 우리 무조건 먹죠. 약사한테 가서 약을 줘서 처방받은 다음에 의사한테 처방받은 다음에 약사한테 가서 약을 주면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캡슐을 뜯어보지 않고 먹어요. 먹으면 두통이 낫습니다. 자, 맥스 2하고 8을 넣는데 어떻게 해서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해서 큰 수인 8이 나오냐 우리는 내용을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 맥스라는 함수를 수행하면 결과가 8이 얻습니다. A 플러스 B 이것도 어떤 덧셈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이걸 A와 B를 입력하면은 C라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즉 이걸 뭐라고 하냐면 블랙박스랍니다. 이 프로세스는 우리가 알지 못해도 입력을 뭐를 넣으면 결과가 뭐가 나온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캡슐화라고 합니다. 정보 은닉이라고 말도 하죠. 이거는 캡슐화는 뭐냐? 보통 어디 있어요? 라이브러리에서 주로 라이브러리들이 보통 캡슐화라고 합니다.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이런 것들이 다 내용을 몰라도 사인 60도 60을 넣으면은 결과가 2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2분의 루트 3인가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내용 프로세스는 모르고 입력을 넣으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는 아는 거. 입력을 알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아는 거. 요거를 우리는 캡슐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하나의 모듈화로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독립성과 유지보수성, 향상된 이식성. 이식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자바나 보면은 라이브러리들이 많죠. 이거는 어느 프로그램이나 갖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프로세스가 돌아가고 유지보수성도 라이브러리를 쓰면은 간단하고 독립성도 아주 강합니다. 이렇게 해서 캡슐에 대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상속. 자, 자동차에 트럭, 승용차, 스포츠카가 있죠. 여기에 똑같은 기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든가
그 다음에 파킹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드라이브를 한다던가, 이런 똑같은 기능은 같이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같은 기능이 있고, 여기도 같은 기능이 있고, 여기도 같은 기능이 있으니까 같은 기능들을 한 군데로 모아놓고 나머지 트럭만의 기능, 승용차만의 기능, 스포츠카만의 기능을 놓으면 프로그램을 짜기 심플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통되는 거를 위에 놓는 거, 요거를 부모 클래스라고 하고 요거를 자식 클래스라고 해서 공통된 것들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거, 요거를 무슨 개념이요? 상속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은 상위에 있는 부모에 있는 기능들을 하위 클래스가 갖다 쓰는 거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코드로 보면 사람은 이렇게 4개의 어트리뷰트와 메서드가 있죠. 학생도 4개의 어트리뷰트와 메서드가 있고 회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상속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다 같이 여기다 쓸 수 있고 똑같이 여기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학생은 실제 쓸 수 있는 거는 요거를 다 같이 쓸 수 있고 요것뿐만 아니라 회사원도 요것도 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요거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로 나타내면 F2는 클래스 B는 F2도 쓰고 F1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요거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상속은 extend라고 써요. extend라고 써서 여기에 있는 함수들을 갖다 쓸 수 있습니다.